우리가 외로움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하여? 페이바운드 알베르티. 서론. 현대의 유행병 외로움. 비틀즈의 리볼버 앨범에 실린 엘리너 릭비는 그룹의 전설적인 멤버인 폴 맥카트니가 만든 노래다. 맥카트니는 어린 시절부터 노인들을 불쌍히 여겼는데 결혼식장에서 혼자 쓸쓸하게 쌀알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꽃가루 혹은 쌀을 뿌리는 풍습이 있었다. 옴기니주 을 줍고 있는 엘리너 럭비를 묘사함으로써 나이 들고 외로운 독신 여성의 이미지를 노래에 담았다. 더 넓은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노래는 196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난 사회 변동과 관련 있는 현대 사회를 향한 우려를 다룬 것이다. 시민 평등권 운동이나 베트남 반전 운동과 같은 반체제 정서가 퍼진 가운데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와 도시화의 심화는 더 많은 이가 전통적인 가족 형태에서 벗어나 홀로 살고 있음을 의미했다. 영국에서는 노숙자와 빈곤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의학적, 사회적인 병폐가 증가하고 있었다. 비틀즈는 이 모든 외로운 사람, 이들은 모두 어디서 온 걸까? 라는 엘리너 럭비의 가사에서 점차 심각해지는 현대 사회의 외로움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반세기가 지난 후 외로움은 공중보건에 치명적이고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정서적으로 역병에 비견할 만한 유행병이 되었다. 외로움이 역병처럼 전염되며 심신을 쇠약하게 한다는 의미다. 외로움은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두려운 대상이며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유수한 영국 의학 잡지를 비롯해 일반 언론들마저 이구동성으로 영국이 외로움이라는 유행병을 앓고 있다고 말한다. 연구에 따르면 영국과 북미의 설문 응답자 가운데 대략 30에서 50%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한다. 사실 영국은 외로움에 있어서 유럽의 수도라 불려왔다. 이런 표현은 영국이 자진해서 브렉시트라는 정치적으로 외로운 선택을 고려하기 이전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아이들도 외롭고 10대도 외롭다. 젊은 엄마들도 그러하며 이혼한 사람, 노인, 유가족 또한 외롭다. 우리는 분명 정신적인 공황 상태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 외로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2018년 1월 영국 정부는 외로움에 대처하기 위한 부서를 신설하고 장관직에 트레이시 크라우치를 임명했다. 크라우치는 2년 전 극우 지지자에 의해 비참하게 살해된 노동당 하원의원 조 콕스가 하던 일을 계속하게 되었다. 하지만 같은 해 연말 크라우치는 개혁이 늦춰진다는 이유로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 자리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지대했지만 외로움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사회보장과 복지 혜택 감축 같은 사안에 대하여 어떻게 정부의 긴축 목표에 대응해야 할지 참고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조 콕스는 생전에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소수 집단과 난민들을 지원하는 일에 몸바쳐왔다. 콕스가 하던 사업은 조 콕스 외로움 위원회를 통해 계속되고 있다. 콕스는 영국의 EU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준비하는 와중에 살해됐다. 영국 독립당이 유권자들에게 이후에 남는 선택을 하면 이민자들이 영국의 벌떼처럼 몰려들게 될 거라며 경고하던 때였다. 콕스 살해범은 영국을 위해서 콕스를 죽였다고 말했다. 콕스 살해범은 오랫동안 정신건강 문제와 더불어 외로움과 고립을 겪어온 사람이었다. 언론에서는 그를 주로 테러를 저지르고 이웃이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쓰는 용어인 외톨이라고 지칭했다. 우리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통해 외로움에도 두 종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조 콕스가 말했던 사회적인 접촉이 필요한 사람들의 외로움이 있고 위험한 반사회 성향을 지닌 외톨이가 될 징후로 보이는 외로움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외로움에 대하여, 즉 그 어원이나 뜻은 무엇이고 고독과는 어떤 관련이 있으며 다양한 사람이 외로움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외로움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이 책에서 나는 외로움의 역사와 의미를 사회심리, 사회경제 철학의 맥락에서 살펴보려 한다. 또한 외로움이 근대의 유행병처럼 출현하고 이후 엘러너 릭비가 나온 때부터 명백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1966년과 2018년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외로움이 정치적,
대중적 의식의 맨 앞에 놓이게 된 것일까? 현대의 외로움은 과거와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인간이 늘 외로웠던가? 외로움이 왜 이토록 문제가 된 걸까? 이에 대한 답 가운데 하나는 외로움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면 더 외로워진다. 이런 현상은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고 취약해질 것을 두려워하는 노인들에게서 발견된다. 더욱이 1960년대부터 사회, 경제, 정치에서의 커다란 변화가 시작되면서 외로움이 대중과 정부의 인식 전면에 떠오르게 되었다. 외로움을 불러일으킨 변화로는 생활비 상승, 인플레이션, 이주민 문제, 가족 사회구조의 변동이 있으며 1980년대 마거릿 대처의 자유방임주의 정책 그리고 개인화에 따른 사회와 집단 개념에 대한 인식 저하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사회, 경제, 정치적 변동 속에서 질병에 소요되는 재정적인 비용을 둘러싸고 강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생성되었다. 광범위하게 정서와 신체의 질병을 일으키는 외로움은 국가적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외로움과 관련 있는 질병은 우울증과 불안 증세부터 심장마비, 뇌졸중, 암, 면역력 저하까지 그 원인과 진행 방향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다. 외로움 그리고 정신과 육체의 허약함 간의 관련성은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면밀히 관찰되고 있다. 영국 국민건강보험 NHS 홈페이지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외로운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심장질환과 뇌졸중, 치매, 우울증, 불안 증세로 인해 더 일찍 사망할 확률이 30% 높다고 한다. 위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외로움을 현대의 유행병이라고 부르는 것도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이 용어에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강한 파급 효과가 뒤따른다. 외로움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왜 생기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역사적인 정보에 기반한 논의를 하는 대신 뻔한 정치적 문구나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외로움을 노년기에 불가피한 현상으로 여기거나 신체 증상에 대해 호르몬 변화와 같은 과학적인 원인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다른 생활 습관에서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가령 먹는 데서 위안 찾기, 비만, 신체 활동 부족 같은 요소 그리고 심장약을 복용할 시간을 알려줄 동반자가 없다는 실질적인 문제가 실제 외로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편이 나을 것이란 이야기다. 외로움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신, 신체, 심리 건강의 모든 측면과 깊이 연계되어 있다. 색다르고 자주 언급되지만 적절한 반의어를 찾기 힘든 외로움은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노인들과 사회 취약계층의 보건, 사회문제 연구에 있어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 중 하나인 스웨덴 린셰핑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라즈 앤더슨 교수가 외로움에 대한 현대적이고 유용한 정의를 내린 바 있다. 앤더슨은 어떤 이가 다른 이들에게 소외되고 이해받지 못하며 거부당한다고 느낄 때, 또한 혹은 원하는 활동, 특히 사회적인 유대감과 정서적인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함께 할 만한 적당한 사회적인 동반자가 없을 때 그로 인한 감정적인 고통이 지속되는 상태가 외로움이라고 설명했다.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닌데도 그렇게 잘못 알려져 있을 때가 많다. 외로움은 의미 있는 사람들과 멀어지고 사회적으로 단절되었음을 느끼는 의식적이고 인지적인 감정이며 세상에서의 자기 위치에 대해 불안해하는 정서적인 결핍 상태라 할 수 있다. 외로움은 전적으로 주관적인 것이다. 하지만 외로움을 주관적인 경험으로만 포착하려는 시도는 문제를 낳게 된다. 서구에서는 역사적으로 외로움이 개인적인 실패와 관련되어 있어서 외로움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숨기려는 경향이 강하다. 한편 외로움을 줄이기 위해 그저 다른 이들과의 접촉을 늘리라고 권장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사회 접촉과 의미 있는 사회 접촉 간의 차이에 대해 혹은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수줍음과 같은 성격 특성 때문에 다른 이들과 접촉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제약에 대하여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외로움을 주관적이나 객관적으로 포착하기 힘든 또 다른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하나의 감정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에서 외로움을 분노, 억울함, 슬픔부터 질투, 수치심, 연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감정이 섞여 있는 감정의 조합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외로움을 이루는 구성 요소는
개인의 인식과 경험 그리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상반되는 감정이 동시에 느껴질 수도 있고 시간의 흐름에 맞춰 다양한 문화 요소, 기대, 욕구에 의해 달라질 수도 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대한 이런 해석은 종잡을 수 없고 복잡한 감정이라는 개념의 역사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감정이라는 영역에 대한 역사가 급속도로 확장하는 가운데 왜 외로움의 역사는 제외되어 있는가를 설명하기에도 좋을 것이다. 외로움의 역사는 오늘날 외로움을 이해하고 그 외로움이 어떻게 서로 다른 장소와 시간, 그리고 문화에 따라 처음 생기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외로움이라는 유행병을 원치 않는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만일 우리가 외로움을 다른 감정들처럼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로 축소해버린다면 어떨까? 정서적인 경험 형성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믿음 개인이 다른 사람들이나 신과 맺는 관계, 인간의 힘과 욕구, 그리고 개인 경험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인 기대 사이에 관련성을 들 수 있다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아닐까? 외로움은 개인이 살아나가며 세상과 교류하는 사회구조 및 기대와 개인 간의 근본인 단절이라기보다는 인간으로서 겪게 되는 위험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안면 손상과 얼굴 이식 수술에 대해 연구하면서 외로움의 역사를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체적 차이와 장애가 있을 때 얼마나 흔하게 사회적인 고립과 외로움을 겪는지 알게 됨과 동시에 외로움의 역사에 대한 접근이 얼마나 힘든지 또한 깨달았다. 외로움에는 사랑, 분노, 두려움 같은 감정에 대한 역사적 서술이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집단으로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농경사회에서 도시화 익명화된 사회로 변화하며 증가한 외로움을 상기시키는 사회적, 경제적인 구조 변화 그리고 혼자 사는 삶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다. 종교와 관련된 고독을 다루는 중요한 연구들도 있었다. 이 연구는 예를 들어 신에게 더 가까이 가는 수단인 고독이라는 이상과 수도원 생활에 주목한다. 최근에는 작가인 올리비아 랭이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점을 탐색하면서 두 개념 모두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확인했으며 현대서구 사회에서는 이 두 상태의 차이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외로움이 감정의 역사에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가지 이유는 언어에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정 분류에 대한 역사적 해석 때문이다. 외로움은 여전히 기본적인 감정, 즉 얼굴 표정과 관련된 대표적인 6가지 감정 목록에 들어있지 않다. 이 6가지 감정은 미국 심리학자인 폴 에크만의 연구에 나오는 혐오, 슬픔, 행복, 두려움, 분노, 놀라움이다. 또 다른 학자들은 대조적인 감정끼리 묶어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신뢰, 불신, 놀라움, 기대라는 8가지 기본 감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1990년대부터는 감정에 대한 더 섬세한 접근법들이 역사적인 학문 분야를 포함한 기존의 생물학적인 환원주의 모델을 비판해왔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법은 감정이 보편적인 것이 아닌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발달하며 역사적으로 특정 학문의 관점에 따라 규정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실제로 이러한 학문 가운데 하나인 신경과학은 최근의 연구에서 분노, 슬픔, 두려움의 감정을 각개인으로 한정짓는 개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고대 이론가들이 근대 이후의 많은 작가보다 더 섬세한 접근을 했다는 것이다. 가령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정을 온전한 단 한 가지 상태가 아닌 즐거움이나 고통, 수반한 느낌으로 보았으며 분노와 두려움, 기쁨, 사랑뿐 아니라 자신감, 증오, 갈망, 경쟁, 연민 또한 이러한 감정에 포함시켰다. 감정에 대한 고대의 사고가 오늘날보다도 더 포괄적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인간의 몸이 4가지 체액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철학의 영향을 받아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몸과 마음을 분리된 것이라 여겼다. 주제가 복잡한 만큼 내가 말하고 싶은 바를 밝히자면 역사적인 개념이자 경험이라는 2가지 측면 모두에서 외로움이 무엇인지, 또 외로움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의 일생에 걸쳐 서로 다른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더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외로움을 비만처럼 문명사회의 질병이자 만성적이고 병적인 상태로 인식하고 현대 서구 산업화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식에 관한 문제로 봐야 할 것이다.
외로움과 비만 사이에는 확실히 유사한 점이 많다. 둘 다 공공의료 서비스에 과도한 부담을 주며 날로 커져가는 사회의 기대에 개인이 부응하지 못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게다가 두 가지 상태 모두 자신의 한계 안에 병적인 비만의 경우는 몸에 그리고 외로움은 마음속에 병적으로 갇힌다는 특성이 있다. 외로움의 일대기. 과거에도 인간은 외로웠을까? 외로움은 시간과 장소, 역사와 상관없이 모든 일을 괴롭히는 것일까? 외로움이 보편적이라는 주장이 그야말로 보편적이라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불가피한 끝없는 외로움이 인간 존재에 유일하게 치명적인 것은 아니다. 이는 미국의 심리학자인 클라크 무스타카스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쓴 1960년 8대 논문에서 한 말이다. 그는 또 이렇게 썼다. 외로움은 인간이 새로운 관용과 아름다움을 경험하도록 해주는 악기이기도 하다. 그는 외로움을 인간 조건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여겼고 외로움이 부정적이면서도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바로 이 점이 전에는 논의된 적 없는 정서적인 경험의 깊이를 낳게 해주었다. 이 책에서는 이런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서구 사회의 외로움을 거시적인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근대적인 의미의 외로움이 용어나 경험적 측면 모두에서 사교성과 세속주의가 사회적 정치적으로 부각한 직후인 1800년을 전후하여 처음 생겨났으며 정신, 신체, 과학, 경제구조, 철학, 정치 등 모든 이념을 아우르는 개인주의가 출현하면서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외로움이라는 용어의 변화 과정은 근대 이후 외로움이 점차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담고 있다. 종교의 쇠퇴에서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많은 다양한 요소가 이 변화 과정에 영향을 주었고 그 중에서도 신자유주의의 영향력은 가장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 외로움은 개인의 일생을 거쳐 변화하는 감정의 조합이며 특히 사람마다 그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막히는 때가 다른 만큼 인생의 특정한 시기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외로움이 역사 속에 어떻게 나타나며 사람들에게 그들이 위치한 생의 단계에 따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만성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미국 작가 실비아 플라스처럼 아동기와 청소년기에도 외로움에 시달린다고 한다. 플라스의 경우 정서적으로 불안정했던 아동기와 이른바 폭력적인 결혼 생활을 거치며 끝없는 외로움에 시달렸으며 만성적인 정신건강 문제로 결국 자살하기에 이른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형성된 외로움은 이후 인생에서도 정형화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젊은 시절의 외로움은 노년기 못지않게 문제가 되지만 기대와 능력,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21세기 젊은이들의 외로움에 대한 논의는 디지털 문화와 소셜미디어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영국 빅토리아 시대 아이들도 분명 찰스 디킨스 소설에 나오는 고아들처럼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래도 외로운 청소년이라는 이미지는 디지털 혁명이 시작된 이후 급격히 부각되었다. 소셜미디어가 확산하면서 특히 영국 밀레니얼 세대들 사이에 사회적 교류 양식의 변화가 생겼다. 새로운 앱과 플랫폼이 끊임없이 개발되었고 그에 따라 부모 세대로서는 그에 대한 위협과 이득은 둘째치고 따라잡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다. 부모들만 그런 게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법적인 사회 기반 시설들이 따로 정해진 규칙도 없고 전통적인 가치나 관습을 따르지도 않는 지식을 창출하고 교환하고 보급하는 새로운 형태를 따라잡기 위해 애쓰고 있다. 나이가 적든 많든 모두 똑같이 매일 자기 일상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교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디지털 자아는 다양하고 서로 상충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만족이 실생활에서의 만족감에 비해 반드시 지속 가능하고 충족감을 주는 건 아니라는 점일 것이다. 외로움이 21세기에 그토록 문제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외로움이 더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들이 외로움을 걱정하는 현상은 서구 사회에 놓인 인구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가족 체계 대부분이 와해된 개인주의 시대에 어떻게 노인 세대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불안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정부 지원 정책은 노인들에 집중되어 있다. 노년의 외로움이 사회 및 의료 보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은 혼자 사는 80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들이다. 홀로 살아간다는 것은 중요한 주제다. 고독과 외로움 사이엔 차이점이 있지만 특별한 누군가를 원하면서도 찾지 못한 상태라면 나이를 불문하고 외로울 수 있다. 나에게 맞는 단 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로 인한 결핍감으로 외로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서구 문화에서 영혼의 동반자라는 수사어구는 낭만주의 시대의 처음 모습을 드러냈으며 이는 엄청난 정서적 고통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져 있고자 하는 욕구 마치 바이런풍의 영웅 모티프와 가치와 관련이 나이 든 사람들도 젊은이들처럼 인터넷을 통해 영혼의 동반자를 찾으려 한다. 노인들의 성생활에 대한 문제는 보건정책 조항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는 확실한 틈새 시장이다. 한편 상실로 인한 외로움은 노인들이 마주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삶의 단계다. 배우자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외로워지게 되고 정서적으로 동떨어진 느낌이 들 것이며 만일 사회에서 고립된 상태라면 육체적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이런 종류의 외로움은 모든 이에게 상당히 공평하게 적용된다. 홀압이나 미망인이 되면 부자든 가난뱅이든 상관없이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심각한 단절을 경험한다. 홀압이나 미망인의 외로움은 상실한 이에 대한 그리움이 주가 된다.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외로움과 많은 면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향수병 또한 마찬가지다. 향수병은 외로움이라는 개념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소속감의 부재는 집이라 할 만한 곳이 없는 노숙자와 난민에게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다. 지붕도 없고 뿌리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종류의 외로움이 있다. 이들은 노숙자와 난민이라는 상태로 인해 집, 음식 등 가정에 대한 상징성으로 연결되는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외로움을 이해하는 문제에서 노숙자들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가장 도외시되는 이들에 속한다. 민족성 또한 외로움의 중요한 변수가 되지만 민족성, 가난, 외로움이라는 서로 연관된 변수에 대한 연구 역시 충분치 못하다. 동성애 혐오증 혹은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 때문에 사회적인 배척이 더 커지는 현상에 대한 연구 역시 많지 않다. 계층과 성별 차이 또한 외로움을 경험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나는 이 점을 이 책에서 분명히 표현하고자 했다.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더 외로움을 많이 타는 경향이 있다. 아마도 한쪽 성에 치우치게 혹은 동성끼리만 교류하도록 하는 사회화 그리고 여성들이 비교적 감정 표현을 더 잘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통계는 계층, 성별, 성적 정체성을 비롯한 변수들의 영향을 받는다. 가장 외로움을 심하게 느끼는 이들은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로 보이며 이는 늘어나는 상대적 박탈감에 비해 그에 대한 지원망이 무너져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몸으로 구현되는 외로움. 앞에서도 간략하게 언급했듯이 외로움은 마음만큼이나 몸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 책에서 외로움에 대한 신체적이고 물질적 문화를 살펴봄으로써 폭넓게 다루게 될 주제가 바로 이것이다. 외로움의 실질적인 경험보다는 과학적, 의학적 측면에서 몸과 마음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다. 서양 사회에서는 외로움을 정신적인 고통으로 여기고 그에 대한 처방 또한 마음을 털어놓는 요법과 독서회 그리고 다른 이들과 교류함으로써 우울함과 불안을 떨쳐내도록 하는 개입인 경우가 많다. 고대부터 18세기까지는 외로움에 대한 물질적인 특성을 의식했으나 오늘날에는 이런 물질적인 측면을 매우 소홀히 여기고 있다. 그래도 몸에 관한 언어에 외로움이 나타나긴 한다. 차가운 사람이라는 비유를 통해 냉담한 이를 따뜻한 사람이란 표현으로 우정을 보여주는 일을 나타내기도 하며 몹시 외로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목욕이나 따뜻한 옷과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한다. 외로움과 유대감의 물질성은 우리가 물질 세계를 구성하는 방식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사물을 통해 외로움을 회피하기도 하고 감정을 교류하기도 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도하게 물질주의적이 되면
더 외로워지고 그래서 더 많은 결핍감이 생기게 된다. 그렇다고 외로움이 늘 나쁜 것만은 아니다. 실제로 고독의 사치를 찬양한 많은 문학 작품이 있다. 윌리엄 워즈워스, 버지니아 울프, 메이 사튼과 같은 예술가들의 작품에서 볼 수 있듯 외로움은 우리에게 짐이 될 수 있지만 선물도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이 21세기 외로움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될까? 외롭지 않으면서 위대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외로움에서 오는 기쁨이 별로 외롭지도 않고 위대한 예술 작품을 만들지도 않는 사람들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 책을 쓰며 내가 바라는 점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을 마련해 보는 것이다. 또한 외로움이라는 주제를 복합적이며 역사적으로 생성되는 감정 상태로서 더 일반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역사, 인류학, 지리를 통한 비교 분석 역시 권장하고 싶다. 이 책이 전반적으로 서구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인을 그다지 우선시하는 문화가 아니라면 외로움에 대한 반응과 경험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집단주의 사회 구성원들이 개인주의 사회에 속한 이들보다 더 외롭다는 표현을 하긴 하지만 이것이 집단의 가치를 인식하는 문화에서 외로움에 대해 더 편안하게 말하고 덜 부끄럽게 여긴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가족과 친구에 대한 결핍감 또한 문화 간에 서로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외로움이 가족의 지원이 부족한 결과라고 보는 반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가족 이외의 관계가 부족한 상태를 외로움이라고 본다. 이러한 점을 통해 과연 외로움이라는 말이 집단주의 문화와 개인주의 사회에서 같은 뜻을 지니는가 하는 더 폭넓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외로운이라는 단어가 아랍어로는 와히드라고 번역되는데 이것은 영어로 하나 또는 혼자라는 의미다. 이런 사실은 외로움이 영국에서 개인에 더 주안점을 두게 되면서 생겨났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하다. 아랍 세계에서는 가족의 의미가 개인보다 크다. 사람들 간의 유대관계가 개인과 공동체 정체성의 중심인 것이다. 그러한 사회적 맥락 속에 개인이 매몰되어 있다는 것은 18세기 영국에서와 같이 아랍에서도 외로움이라는 언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일 것이다. 그렇다고 불충분한 근거를 들어 아랍 세계의 외로움에 대해 확실히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랍 세계가 서양보다 덜 발달했다는 뜻 또한 결코 아니다. 이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거리가 멀다. 보건정책과 사회사업 대부분은 외로움을 문제로 보는 북서부, 유럽이나 북미 같은 산업화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연구의 표본 또한 편향되어 있을 때가 많아서 문화적인 다양성을 다루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다양하면서도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들 간에 분명 어떤 중요한 연결점이 있을 것이다. 현대 사회의 외로움은 과학, 철학, 산업 측면에서 집단보다는 개인의, 세상보다는 자기 자신에 점점 더 주목하게 된 19세기의 산물에 가깝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수세기 동안 그저 홀로 있음으로 여겨지던 내면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저 혼자인 상태가 어떻게 현대에 들어 하나의 유행병이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